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사후 정통 칼리파 시대를 지나 새롭게 들어선 우마이야 왕조는 인도 북서부 지역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지역까지 3대 대륙에 걸쳐 거대한 이슬람 정복 왕조를 건설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았던 사막의 아랍인들이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각인시키며 중세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릅니다. 4명의 정통 칼리파 시대는 이슬람을 크게 성장시켰지만 칼리파 자리를 둘러싼 암투로 3명의 칼리파가 모두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운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닥쳐오는 위기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영토 확장에 성공해 세습 왕조를 이어나가게 될까요? 우마이야 왕조는 왕조를 개창한 무아위야 집안과 그의 육촌인 마르완 집안 2개의 왕가가 존재했는데요. 무아위야 1세는 메카 쿠라이시 부족의 우마이야 가문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상인이었는데 초기 아랍 다신교 신봉자로서 예신교를 주장하는 무함마드를 극도로 혐오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이슬람군이 메카 지배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랍 사회의 대세가 되어버리자 마지못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남은 사실을 보면 젊은 무아위야의 마음속엔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죠. 무아위야는 시리아 총독 시절 칼리파 자리를 두고 4대 칼리파인 알리와 대립했었고 알리가 급진파들에게 암살당한 후 5대 칼리파로 그의 아들 하산이 선출되었을 때에도 칼리파 자리를 두고 한판 대결해야 했죠. 군사적 역량이 뛰어난 알리와도 싸워온 무아위야에게 하산은 햇병아리에 불과했는데요. 그는 무력으로 하산을 제압해 칼리파 자리를 뺏어버리면 비판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교활하면서도 노련한 협상을 합니다. 하산이 원하는 조건들을 전부 들어주고 그의 부하들의 신변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칼리파 지위를 넘겨받지만 하산은 곧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무아위야에 의한 독살이라는 추정설만 남게 되었죠. 무아위야는 알리와 하산 두 부자를 물리치고 우마이야 왕조를 열어 초대 칼리파에 등극하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기독교의 중심지이자 자신의 본거지였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하고 국적이나 종교, 출신 신분을 일체 묻지 않는 능력 위주 인사로 대대적인 인재 등용을 통한 제도 개혁을 실시합니다. 당시 이슬람이 정복한 지역은 대부분 기독교의 비잔티움과 조로아스트교의 사산왕조 땅이었는데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 경험이 없는 우마이야 왕조에겐 국가 경영 노하우를 가진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출신 기술자나 전직 관료들을 대대적으로 등용했는데 디완이라 불리는 관료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인 중앙 집권화를 도모해 나갑니다. 무아위야는 역대 칼리파처럼 암살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고민했는데요. 칼리팔라라고 하는 개인 경호대와 근위대 등을 설치하여 1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부족 병사를 최정예 직할 부대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견고히 했습니다. 제국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무아위야는 정복전쟁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는데요.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불리는 정복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만이 제국의 살 길이자 숙명이었죠. 서쪽 진출을 위해 다시 한번 유럽의 상징이자 최강자인 비잔티움 제국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슬람군은 압도적인 병사로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포위해 공격해 들어갔지만 비잔티움은 그리스의 불이라 불리는 강력한 신무기를 앞세워 해상에서 대활약하게 되면서 이슬람 함대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육지에서도 이슬람군은 수차례에 걸쳐 공격했지만 콘스탄티노플은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었죠. 무아위야는 먼저 공격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패배를 당하면서 비잔티움에게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급해 평화협정을 맺고 양국의 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우마이야 왕조의 자존심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집니다. 680년 무아위야 1세는 충격적인 전쟁 패배 이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아들 야지드에게 칼리파 자리를 물려주고 다마스쿠스 궁정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숨을 거둡니다. 일개 아랍 귀족 출신에서 자신의 왕조를 세운 무아위야 1세는 정치적 능력은 높이 평가받았지만 인재 등용의 개혁 과정에서 차별받은 타 지역 무슬림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기도 했죠.
또 시아파들에겐 무함마드 가문의 칼리파지기를 찬탈한 이단자로서 증오의 대상이었고 경건한 수니파 일부에서도 이슬람의 종교성을 퇴색시켜 일개 세습국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일방적인 후계자 지명은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심각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슬람 공동체 움마 원로들에 의한 선출을 무시하고 혈통을 통한 계승은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훗날 이슬람 내전 제2차 피트나의 원인 제공이 되었죠. 칼리파 세습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시아파들은 알리의 차남 후세인을 새로운 칼리파로 내세우고 반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정보가 내부자의 배신으로 야지드 1세까지 알아버립니다. 그는 당장 부하들에게 반란의 주도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고 후세인과 추종자들을 쿠파에서 모두 살해해버리는데요. 이 사건은 훗날 카르발라 대참극으로 불립니다. 불행하게도 알리와 무아위야 두 사람의 악연이 자식대에까지 이어진 비극이었죠. 시아파에서는 야지드를 무아위야보다 더 적대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후세인의 죽음은 거룩한 순교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오늘날까지 애도가 이어집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슬람 사회의 여론을 양분화시키며 극심한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내전 도중 야지드 1세가 급사하고 그의 아들 역시 일찍 죽게 되면서 무아위야 1세의 직계 가족은 3대를 끝으로 단절되어 버립니다. 수년간의 치열했던 내전을 종결시킨 것은 5대 칼리파 말리크였는데 아들 왈리드와 함께 우마이야 왕조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어냅니다. 내전이 끝난 후에도 불안정한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내부의 불만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려야 했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칼리파들이 비잔티움과의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했기 때문에 비교적 공략하기 쉬운 북아프리카에 있는 비잔티움의 최대 요점 도시인 카르타고를 공격합니다. 비잔티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만 수차례 전투 끝에 드디어 카르타고 성벽을 뚫어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죠.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밀고 들어온 이슬람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 협력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북아프리카 일대가 이슬람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6대 칼리파 왈리드 1세 때 이슬람은 드디어 유럽 진출까지 시도합니다. 지중해 입구라 불리는 지브롤터 해협은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14km 정도의 짧은 해협인데 이곳만 넘으면 바로 유럽 땅이었죠. 당시의 유럽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4세기 후반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동쪽에서 온 기마 유목민 훈족의 침입으로 인해 프랑크족, 고트족, 반달족 등 수많은 게르만계 부족들의 대이동이 시작된 시기였고 서고트족은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지역에 왕국을 건설하여 300여 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서유럽 일대는 서로마 멸망 이후 대거 등장한 크고 작은 게르만족 왕국들이 이후 프랑크 왕국으로 통일되면서 중세 기독교 세력의 선봉장이 되죠. 이렇게 전개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8세기 초 우마이야 왕조의 아프리카 총독 무사가 유럽 진출에 큰 활약을 하는데요. 그는 먼저 가장 신뢰하는 장군 타리크를 선발대로 이베리아 반도로 파견합니다. 뒤이어 무사 자신도 북아프리카 사막에 용맹한 유목민족 베르베르 병사들을 앞세워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럽 땅에 첫 발을 들여놓는데요. 이미 서고트 왕국은 내분으로 인해 쇠약한 상태였고 막강한 이슬람의 상대는 되지 못했죠. 무사와 타리크 콤비는 불과 몇 년 안에 거대한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쪽 산악 지역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기독교 세력이 뿌리 깊었던 이곳을 큰 저항 없이 정복할 수 있었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여 불만을 완화시켰고 이베리아 반도에 새로운 무역로가 형성되면서 무역상들이 들어와 경제적 이익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을 막아낼 수 있었죠. 이베리아 반도는 17세기 초 무슬림들이 쫓겨나갈 때까지 800년 가까이 이슬람 왕조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슬람의 대표적인 코르도바의 대모스크나 아람브라 궁전 등이 있는 이국적인 스페인의 모습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와 무슬림들이 혼재되어 함께 문화를 형성해온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우마이야 왕조는 5대 6대 칼리파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최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잇따라 침체기도 따라옵니다.
길을 이은 칼리파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서서히 쇠락해지기 시작했죠. 10대 칼리파 때에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하드란 이름하에 집결시켜 서유럽으로 진격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길목에는 피레네 산맥이 놓여 있었는데 이 산맥을 넘기만 한다면 단번에 유럽 세계 전체가 이슬람에 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슬람군의 진군은 거침없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북상해 서유럽의 강자 프랑크 왕국의 숨통을 조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든든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카를 마르텔이라 불리는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는데 마르텔은 이름이 아니라 망치라는 뜻으로 그가 전투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활약하여 붙여진 별명이었죠. 여기서도 잠시 프랑크 왕국 내부 상황을 살펴볼게요. 프랑크 왕국은 왕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던 분할 상속의 게르만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전통 때문에 형제 간의 권력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왕권은 약화되고 절대 권력을 가진 궁제, 이른바 재상들이 실권을 장악했는데요. 특히 궁제 카를 마르텔은 허수아비 왕을 대신해 왕국의 실권을 잡고 사실상 왕관만 쓰지 않은 왕과 다름없었죠. 732년 드디어 최강의 이슬람 세력과 서유럽 기독교 세력 간의 역사적인 전투, 투르 푸아티에가 발발합니다. 경기병 중심의 이슬람군의 기세는 고조되어 있었고 카를 마르텔 역시 선두에 서서 전투가 험난할 것을 예상하며 군대를 소집했는데요. 보병 중심의 프랑크 군들은 여기서 밀리게 되면 유럽은 끝이라고 보고 결사적인 각오로 참전했죠. 양측은 푸아티에 근처에서 충돌하여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슬람군은 보병에 대한 기병의 우월함을 믿고 돌격을 외쳤고 프랑크군은 병사들이 방패를 겹친 채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드는 전술을 펼치며 적들을 쓰러뜨립니다. 예상외로 전투는 이슬람군에 불리해져 갔는데요. 프랑크 방어벽은 견고했고 이슬람군이 심한 피해를 입은 데다 후방 보급선이 공격당한다는 소식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정적으로 이슬람군 총대장이 프랑크군에게 포위당해 전사해버리면서 더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슬람군은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 등 다민족이 섞여있는 혼합 군대여서 아무나 대체에 통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트르푸아티의 전투는 프랑크 왕국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는 더 이상 이슬람의 팽창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어 유럽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현재까지 기념되고 있죠. 이슬람으로부터 유럽 세계를 지켜낸 기독교 세력의 수호자 카를 마르텔은 시대의 영웅이 되어 인기는 하늘을 찌르며 전 유럽으로 그의 이름은 퍼집니다. 그는 전쟁의 명예와 신리를 챙겼고 전쟁 이후 이슬람 기병을 모델로 삼아 프랑크군의 주력 군대를 보병에서 기병으로 전환시키는 개혁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서유럽 시대는 서서히 중세 봉건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카를 마르텔 사후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인데요. 아들 피핀 3세가 메로링거 왕조를 무너뜨리고 프랑크 두 번째 왕조, 카로링거 왕조를 열게 되는데 이 왕조가 훗날 3국으로 분할되어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전신이 됩니다. 한편 전쟁에 대패한 우마이야 왕조가 세태일을 거쳐 붕괴되기까지 주된 배경은 칼리파들의 무능과 부패, 불평등 그리고 세금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이슬람 급진파 카와리지파와 시아파들의 끊임없는 반란도 골칫거리였고 새롭게 등장한 마왈리라 불리는 반발 세력은 우마이야 왕조를 크게 흔들었죠. 마왈리란 피보호자라는 뜻으로 사실상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무슬림으로 주로 시리아나 페르시아 지역의 토착민들이었는데 국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세금이 인상되어 비아랍인이 개종을 해도 인두세를 내야만 했는데요. 그들이 군인이 되어도 월급을 적게 받거나 직업 선택 제한이 있었고 심지어 아랍 귀족들은 이들을 노예 취급까지 하며 차별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아랍인들보다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자긍심 높은 민족인데 노예 취급당한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마왈리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대규모 반란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호라산 지역에서도 우마이야 왕조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아바스라는 지도자가 부상해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는 평등 사상을 전면에 걸고 시아파와 손잡는 데 성공합니다. 우마이야 가문보다 훨씬 무함마드에 가까운 명문 중 명문인 아바스 가문이 일어서자 우마이야 왕조에 반발하는 마왈리와 아랍인, 비아랍인 할 거 없이 모두 결집하게 되고 아바스는 이 모든 반란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750년 사면 초과에 빠진 우마이야 왕조는 마지막 칼리파 마루안 2세가 잡혀 죽게 되면서 90년 정도의 짧은 통치 기간을 끝내고 멸망하죠. 이슬람 학계에서도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칼리파 제도에서 세습 군주제로 바뀐 점과 왕조 후반에는 정복지 백성들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 그리고 아랍 우월주의로 인한 차별, 새롭게 부상하는 아바스 세력에 의해 역사가 마감되지만 이슬람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장시킨 정복 왕조로 역사에 기록되는 시대였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